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전국 봉쇄 조치 상태고요. 현재 격리자 18만여 명에 사망자 6명이라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북한 TV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도 북한은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틀 만에 이루어진 도발인데요. 마치 새 정부의 안보 태세를 점검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NSC 개최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해왔지만 새 정부 또한 이번 북한의 도발에 NSC 개최는 하지 않았고 안보 상황 점검회의만 열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 방침도 밝혔죠.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 지원 방침을 밝힌 건데요. 아무쪼록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수 있길 바랍니다. 5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6월 말이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자동차 계약 시 대기업 시 바로 픽업. 선수율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하죠.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자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소속 최홍호 문경시장 후보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죠.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간단하게 그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얘기 좀 해보죠. 오늘 내일 중으로 뭐 사퇴나 해임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조금 전입니다. 예. 조금 전에 사퇴한 걸로 자진 사퇴한 걸로 뉴스가 나오던데 하나만 좀 짚고 가보죠. 이 김성회 이 전 비서관이 이제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했고 또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종북 색깔론도 좀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조선시대 여성 반은 성놀이개였다 이 얘기까지 했었죠.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요. 임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폄훼,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이 폄훼,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분을 비서관으로 임명할 생각을 했을까? 왜냐면 이분이 이런 글들을 올린 게 그냥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SNS에 글을 올려갖고 언론도 보도를 이름 했고.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대체 이런 분들,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나? 이런 이제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 비서관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예. 이 정도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비서관들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시원 분 같은 경우도 간첩 조작
관련된 논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비서관들이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또 한 분은 세월호 관련된 논란이 돼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 청와대는 아니죠.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발언한 사람이라면 부적절하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 네.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과 의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대통령실에서 좀 고민을 깊이 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성회 전 비서관에 대해서 오늘 뭐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네. 사퇴 소식이 바로 전에 네. 몇 분 전에 들어와서 이 정도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이제 3선의 중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박완주 의원 네. 성비위 문제로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 당했는데 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에 이어서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성비위 사건이. 예. 지금 뭐 구체적인 사안은 일부러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거죠. 다른 그렇습니다.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맞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자, 왜냐하면 예,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요. 만약에 밝히게 되면 예. 예를 들면 어디 뭐 보좌진이라든지 비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특정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얘기하게 되면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안이 상당히 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란이 되거나 뭐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명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당에서 그 정도의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예.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상당히 중한 정도의 성비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예. 민주당이 정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예. 국회의원들이 왜 이럴까? 정치인들이 대체 본인들이 그렇게 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또 본인들 개인도 피해를 당하지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런 생각과 아니한 생각,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아니하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질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의원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민주당 그 정책위 의장 맡아서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하면은 우리 당 대표 뭐 그 밑에 원내 대표 그 밑에 정책위 의장 뭐 굳이 그렇죠. 서열을 따지자면 그 3위권인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당의 서열입니다. 얼굴인데 이런 분이 이랬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제명 처리 상당히 신속하게 했고 당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그 왜 윤리특위인가 있죠. 국회 거기를 이제 회부해서 징계를 하겠다. 나아가서 뭐 사법 처리도 하겠다.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라고 있나 봐요. 민보협에 따르면 다른 성비위 제보도 여러 건 접수돼 있다. 더 큰 성비위 사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파장이 상당히 커지겠는데요. 그렇죠. 뭐 커질 수 있죠. 어떤 게 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니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관 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당이 빨리 진상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에서 정말 문제가 밝혀지면 바로바로 제명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일벌백계라고 그러죠. 정말 다시는 정치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이하게 대처하면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쉬쉬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이번에 완전히 도려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다시는 정치 발 못 붙이게 해서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하겠냐고요. 본인들의 일도 아닌데 이런 일 때문에 민주당 전체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고 그럼 결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서 이 정치를 하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모든 것 도려내서 완벽하게 이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지방선거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빨리 제명하고 법적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에만 여러 건이 지금 성비 관련해서 지금 최강욱 의원도 뭐 성추문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고 뭐 본인은 완강히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뭐 더 큰 성비 사건이 있다고 해서 이게 좀 계속 마음에 걸리고 어쨌든 저는 이 일련의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 그 생각하는 게 우리 정치인들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 내로남불 정치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당내 쓴소리를 아주 거침없이 연일하고 있는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죠?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물론 그렇죠.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보니까 그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에게 뭐 아주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죠. 당내에서도 맞아요. 이렇게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지금 당연하죠. 보면은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에도 양당 그 왜 최고위라고 하나요? 그쪽에 있는 왜 젊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 그렇죠. 국힘에는 그 김용태 씨가요. 위원. 비대위원. 그래서 이런 그 젊은 정치인들이 쓴소리를 자기 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팍팍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소.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본인도 했던 일이 불꽃이라는 곳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불꽃이 엠번방 피해자들 보호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밝힌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본인이 그런 데서 활동했기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요. 이거 일파만파 엄청나게 파장이 커져요. 그렇죠.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려내고 아픔이 있더라도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빨리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요. 이건 더 골마서 나중에 터지면요. 수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말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제명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고 국회의원직도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민주당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냥 또 위험하게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행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성비는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박지원 위원장이 또 오늘 한 얘기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조사하자 이런 맞아요.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요. 이준석 대표 제명 촉구 성명문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그 지난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한 그 성비위 관련 그 문제잖아요. 지금 이것도 맞습니다. 좀 국민의힘 측에서 너무 지지 끌고 있는 듯한 뭐 지방선거 이후에 보자 뭐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의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끝나고 심의를 하겠다고 하면 이건 질질 끄는 듯한 모습 보이는 거죠.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준석 대표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아닌지는 아직은 결정된 게 없으니까 나온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생긴 거를 당에서 윤리위원회에 올렸다고 하면 이거는 심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도려내기 위해서 아픔이 있지만 제명도 시키고 의원직 뭐 못하게 제명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도 비판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그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냐. 자기들도 이런 문제 있으면 빨리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야지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비판하면서 본인들에게서는 왜 비판적 입장을 갖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을 비판하려면 이준석 대표의 건도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윤리위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이상은 내로남불 이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럼요. 자, 지금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 좀 한번 살펴보죠. 전체 이제 장관 18개 자리 가운데 현재 12명이 임명된 상태. 6자리가 지금 아직 임명을 못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정호영 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원희룡 국토부 뭐 이 정도, 박보균 문체부 이 정도 이제 눈에 띄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 지금 한동훈, 정호영 지금 관심의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두 분 같은 경우?
일단 그 두 분은 청문 보고 채택은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절대로 청문 보고 채택을 안 해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은 반드시 낙마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장관들 같은 경우는 청문 보고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것 같아요. 오늘 재송부했다 그러죠, 청문회. 네, 재송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재송부했다는 얘기는 이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죠. 강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도요. 어제 그냥 이건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제 생각입니다만 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강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강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고 아무래도 예. 선거를 앞두고 이게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정호영 후보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예. 국민적 기준에 봤어도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좀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했을 때 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국민의힘에 좀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행하기에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례적이네요. 대통령이 강행하려고 그랬는데 야당도 아닌 여당에서 반대했다. 반대.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도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반대쪽으로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씩.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행할 거라고 저는 거의 99%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미칠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은 변함이 없겠지만 선거라고 하는 건 중도층이 결국 이제 스윙보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중도층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의 민심이 떠나가게 되면 지방선거도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호영, 한동훈 이 두 분의 임명이 강행이 된다고 하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너무 여론이나 민심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요. 네, 정권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프레임 자체가 정권에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 정권을 견제할 거냐 이 두 개로 가버리면 이제는 당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아마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강행했을 경우에는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동훈, 정호영 후보를 임명 강행한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인준도 어렵죠. 그러면. 인준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럼요. 민주당 인준을 해줄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원내대표끼리는 계속 지금 만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원내대표 두 사람은 계속 논의할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사실은 이 두 사람과 연계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사이에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그 협상안을 들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죠. 그게 안 되면 이제 대통령이 끝까지 뭐 하시겠다 하면 원내대표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강대강 대치가 계속 되죠. 근데 강대강 대치가 되면 뭐 양쪽이 다 비판을 받긴 해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더 힘 있는 쪽에 비판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야당보다는 대통령에게 더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그런 점은 좀 부담을 정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추경이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죠. 59조 원이 넘는 추경안 발표했는데 이 중에 이제 국채 발행은 하나도 안 하겠다. 초과세수 한 53조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논란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월인가 그 추경할 때는 그 전혀 없었어요. 초과세수 얘기가 53조 없었던 게 지금 한 뭐 석 달 만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좀 이상하고 과연 연말까지 53조 원의 초과세수 이게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도 들고 한 두어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네요. 어제 그 추경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추경은 큰 틀에서는 여야가 합의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주는 거고 손실 보상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수가 기획재정부라는 곳이 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다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죠. 전 부총리가 돈 없다. 이거 뭐 거덜난다. 국채 발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수가 얼마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4번인가 5번을 틀렸어요. 이번까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꼼꼼한 부서 아닙니까? 근데 그럼요. 1, 2조도 아니고 저는 50조 넘게 초과 세수가 또 나온다 그래서 좀 안 믿겨지거든요, 사실은. 안 믿겨지죠. 이게.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물론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일부의 의견이긴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어쨌든 돈을 좀 적게 쓰고 국채를 많이 갚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도 제기합니다. 물론 그건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면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4번, 5번을 틀린다 예측을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숫자도 아니에요. 10몇 조씩 틀렸거든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기획재정부의 예상이나 아니면 예측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대로만 됐다고 하면 이전에 이미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었어요. 추경을 하자고 민주당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가 추경을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논리가 세수가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세수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면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리고 지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시기가 중요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줘야죠. 이렇게 참 답답하고요. 기재부가 왜 이랬었는지 이제 과거에 기재부가 됐으니까 홍남기 부총리 정말 책임을 저는 크게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우리 교수님 답답한 마음 주말 통해서 좀 털어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정말 준비 없이 와서 고생도 좀 했죠.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조급증 나는 도시생활 습관을 벗어던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영천시로 자랐다 싶어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귀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9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일 지방선거를 향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1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무소속 최홍호 문경시장 후보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홍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홍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 결심하셨는데요. 우선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문경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시민후보 최홍호입니다. 대구시 부시장을 역임하던 중에 문경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정년을 남기고 문경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근무 시절 고향 문경을 위해서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을 기획해서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 후 30년간 경북도와 대통령 비서실, 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예. 행정고시 이후에 경상북도에서 주로 근무를 하셨고, 이후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대구광역시 부시장까지 아주 공직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홍호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예, 우선 제 고향에 결초 보훈하려고 출마했습니다. 지금 문경은 고윤환 현 시장님께서 삼선을 하시고 리더십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비단 문경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문경이 미래로 나갈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지를 선택하는 변곡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저 최홍호는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왔고 반드시 결초보원하겠습니다. 예. 자,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예. 제게는 위기의 최일선에서 문제를 해결해본 실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경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최홍호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이 쓰는 말 중에 first in, last out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재난관리실장으로 지진, 산불, 수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위기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예, 특히 대구시 행정부시장으로 권영진 시장님과 함께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구시 부시장 근무, 대통령 비서실, 총리실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고향 문경에서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 문경에서. 예. 자,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신 건데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제가 탈당해서 많은 시민분들께 심력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탈당과 출마를 말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고민도 굉장히 깊었었습니다. 저는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여론조사 2위 후보가 배제된 경선은 우리 문경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는 공정과 정의가 내던져졌다는 점입니다. 무소속 출마는 문경을 지키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겠다는 일념으로 한 결정입니다. 불공정한 현 상황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경 시민당 후보라는 생각으로 전 과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문경 시민당 후보라는 생각으로. 여론조사 2위셨나 보네요. 최홍호 후보님. 예,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2위였습니다. 근데 왜 경선에서 배제가 됐었죠? 저도 그 점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도당에서 무슨 이유를 댈 거 아닙니까? 제가 아마 경선 여론조사를 한 시점에서는 3위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배제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강수돈 후보와 우리 최홍호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신 걸로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왜 결렬이 됐습니까? 먼저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문경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모 후보에게 선거의 유불리를 따질 정도의 지지율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문경 시민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치인이기 앞서서 선비 정신이 깃든 고장 출신입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그것을 어기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옳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자세히는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어떤 좀 약속이 좀 틀어졌던 뭐 그런 과정이 있었나 보네요. 단일화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하겠다라는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문경 같은 경우는 신현국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강수돈 후보,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최홍호 후보, 이렇게 3파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문경시가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전국이 공통적입니다만은 우리 문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경은 지방 소멸 위기 앞에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없어서 문경에 태어난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문경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문경의 교통망을 활용한 종합물류단지로 키우겠습니다. 또 우리 요즘에 드론 같은 도심 항공교통 기업을 유치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세대별 양질의 일자리를 맞추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서 문경은 농업도시입니다. 농축산업 자동화, 스마트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특히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어서 이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의 기한을 지원하는 국립 청년 기한 캠퍼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농업, 또 청년 유치하겠다. 이 점에 또 강조를 해주셨네요. 자, 공약 뭐 많이 발표를 하셨겠습니다만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문경을 컴팩트 시티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뭐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컴팩트 시티는 이렇게 문경 어떤 특정 도시를 권역별로 나눠서 각각의 기능들이 완결되는 형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역을 약 한 15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 개념인데요. 문경이 가진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해서 4차 산업과 농촌이 공존하는 복지 문경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을 컴팩트 시티로 만들겠다. 문경시를 이제 각각 권역을 나눠서 도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향후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문경에 와서 현재 고윤환 시장님을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우선 500억 원의 빚을 갚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가뜩이나 어려운 문경 재정 자립도에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빚을 갚는 동안에 희생하신 문경 시민을 더욱 더 잘 살게 하는데 이제는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빚 갚는데 희생하신 문경 시민을 위해서 더 잘 살게 해드리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 지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문경시장 후보 최홍호입니다. 선거를 위해 등장하는 후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후보가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후보가 문경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최홍호는 민생 현장에서 땀 흘리는 시민을 챙기는 실용의 정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 낮은 자세로 섬기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소속 최홍호 문경시장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건축 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였다는데요. 에이치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각종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그런 법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게 이제 뭐 전국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네. 지역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니까 오늘 좀 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그 오세훈 시장이 뭐 신속 통합 기획이란 걸 발표했었나 보네요. 뭐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지금까지 그 각 지자체별로 건축 심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 각 아파트는 몇 세, 어떤 지역에 아파트는 몇 세대를 짓고 거기에 들어간 학교는 어떻게 배정을 하고 주민센터는 어떻게 배정하고 이런 식의 규정들을 다 각각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컸습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거기 지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기준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각 지자체나 어떤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건축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게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었다는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반드시 이제 제도화되고 개선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공청회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각종 뭐 인허가, 행정 절차 이런 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네. 사업 속도를 내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네. 예. 자, 그나저나 이 건축 심의라는 게 그 인허가 네. 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렇게 공급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가장 기준적으로 보신다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줄 때 옆집에서 봤었을 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일조권의 영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동네가 다 10층짜리 건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30층이 들어온다거나 그럼 이제 도시 미관에서 봤었을 때 특히 뭐 이제 단적인 예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남산을 전체 서울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요소가 되는데 네. 남산을 가리게끔 아파트를 짓는 게 규제가 돼서 남산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높이 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공공성의 목적을 띠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미관상의 기준, 그다음에 이제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인허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녹색 인증이라고 해서 환경적인 요소까지 이제 추가가 돼서 그 점수, 그다음에 공공기업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인허가 예산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네. 아니면 임대주택을 더 공급시켜줘가지고 그만큼 늘어난 공급량을 가지고 인허가를 완화시켜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도시 미관이라든지 공공성 또 뭐 녹색 인증 뭐 이런 거 이런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규제들 때문에 건축 행위할 때 상당히 좀 제약이 많았다.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다. 어려웠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이런 건축 심의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사실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더 높이 더 많이 지으려고 하고요. 그렇죠. 제한된 땅에서. 또 인허가청 그러니까 뭐 지자체가 되겠죠.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공공 목적 이게 선행돼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충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언제가 제일 논쟁? 이런 표현 좀 쓰기 죄송하지만,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용지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화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서울, 안동, 뭐 경남, 울산 다 똑같다고 한다면은 그 땅을 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하고 어떤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겠고 인허가상에서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용적률 600%밖에 못 주겠다. 근데 광주 시내 가서 인허가를 내니까 1200% 준다. 그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서울에 공급하기보다는 광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이 기준안이 어떤 기준안냐에 어떤 그 기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의해서 규제가 돼서 일부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그걸 굳이 왜 여기는 해주는데 안 해주느냐 이런 식의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때 해당 연도에 심의를 오시는 심의관들에 의해서도 바뀌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그 해당 지자체 그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감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사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거든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강화될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없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이 실체가 될 수 있으니까 또 굉장히 크게 투쟁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안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합을 해놓으면 사업에 있어서 서로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민간과 공공성이 같이 기여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라고 한편은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그리고 한 지자체 내에서도 또 다르군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 그 허가권자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또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고 어제 그 토론회 내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신속 통합 기획과 같이 이렇게 제도 개선하는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불합리한 이런 제도들 없애기 위한 토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 중에서 수십 개에 달하는 의견들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가에서 봤으면 한번 거기서 통과가 됐으면 뭐 주택거래 갔을 때 그 심의는 다시 안 해도 되는데 건축가에서 했던 걸 또 붙여서 주택가에서는 또 추가하다 보면 그만큼의 시간이 또 지연이 되고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이미 건축과에서 한번 했던 거라면 그 내용을 빼고 추가적으로 본인들의 전문적인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 단계별의 심의 과정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각각의 수십 개에 달하는 항목들을 계속 지나치게 반복하고 또 심의하는 담당자에 의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겠냐 또 반려하게 되면 그만큼 임의되기 각 지자체별로 임의 규정을 정한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양쪽에 다 민원 제기 요소로밖에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자는 높이 짓고 많이 지으려고 하고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내 집 앞에 높은 건물 들어서는 거 싫고 세대수 많이 들어오는 거 싫어서 반대하고 공공 입장에서는 또 대규모 그 이주전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도로를 내주고 그렇게 공공 기여를 하면 여기다 좀 더 짓게 해주자. 이 항상 이해상충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이런 그 시간에 의해서 결국에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또 역시 또 공공 입장에서 공공 지역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시점에서 또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줄이겠다. 그래서 이런 수십 개에 달하는 의견들을 없애고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그런 제도를 개선하자. 이게 가장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중복 심의가 많군요. 이 과에서 했던 걸 저 과로 가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한 사업 한 3년이면 끝날 거를 한 10년 걸려서 하게 되고 그럼 이자 비용 계속 발생하고 이게 나중에는 분양가에 전가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이런 중복 심의 말고도 또 뭐 다른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나요? 가장 이제 그 건축 심의라는 그 심의제도 개선안이 처음 발생이 된 게 1972년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오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나라가 이 모델을 주택 공급 모델을 그 스마트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이론을 좀 갖고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건이 좀 달랐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준안이 잡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도 해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심의 종류도 많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니 이제 심의 양식을 표준화시켜서 사업 시행자가 매번 그걸 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외주 용역 주고 비용 들이는 이런 것만 해도 좀 단순화시킨다고 한다면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라든가 쓸데없는 비용의 문제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공감했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972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심의제도 아직도 쓰고 있는 거군요.
되었습니다. 강산이 5번 변했는데 고쳐야 될 게 새로 고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도 뭐 살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건축 허가 심의 제도가 이제 지자체별로 다 다르다는 것 이게 상당히 문제고 한 지자체 내에서도 그때그때 다 다른 경우가 있고 또 뭐 또 이러저런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사업하는 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이 허가 받느라고 정말 사업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만 하네요, 정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 뭐 저희들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상담을 좀 많이 받는데 내가 퇴직하고 어느 농촌 지역 가서 앞마당에 이제 텃밭을 갖고 짓고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좀 땅을 싸게 샀는데 여기서 지금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그 건축비 안에 포함되는 가장 그 실제 공사비보다는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상하수도, 전기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그런 기반시설 비용, 인허가 비용이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집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인허가와 된 비용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땅 뭐 1억에 사서 건축비 1억 들여서 2억이면 내가 집 짓고 살겠거니 했는데 이게 4억 5억이 돼서 빚을 진다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또 이제 그런 게 행정 절차를 몰라서 1년 안에 집 짓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2, 3년 걸리고 개인분들도 이런 피해를 좀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정화 시켜놓으면 뭐 요즘 인터넷 검색도 잘 되는 세대인데 딱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규정화 시켜놓으시면 개인들도 좀 피해를 덜 입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은 뭐 아파트처럼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개인 주택 짓는데도 이런 규제가 상당히 많았군요. 그래서 왜 개인 주택 한번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네, 기반 시설 하시다가 제일 많이 힘들어서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HI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였습니다.